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오헨리의 단편 중에 마지막 잎새, 손질이 잘 된 램프입니다. 오헨리는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로 10년 남짓한 작가 생활 동안 300여 편의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제1국립은행의 은행원으로 일하며 습작을 시작했고 1893년 주간지 롤링스톤을 창간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1896년 은행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3년형을 살게 되는데 옥중에서의 체험을 소재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헨리의 작품은 풍자, 기지, 애수에 찬 능란한 화술과 소고로서 평범하고 가난한 미국인들의 생활을 정확하게 그려냈으며 짜임새 있는 작품 구성과 뜻하지 않은 결말로 독자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잎새. 워싱턴 광장 서쪽에 있는 작은 구역에는 몇 가닥의 길이 어수선하게 얽혀 있고 그 길은 네거리라고 불리는 작은 골목으로 끊겨 있다. 이 네거리는 기묘한 각도와 곡선을 지니고 있어 한 가닥의 길이 한두 번은 그 자신과 교차하게 된다. 전에 어떤 화가가 이 길에서 재미있는 가능성 하나를 발견해냈다. 그림 물감이나 종이 또는 캔버스 요금을 받으러 온 수구먼이 이 길로 들어와 외상값 한 푼 받지 못하고 어느새 온 길로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윽고 이 해묵고 옛스러운 그리니치 빌리지에 화가들이 몰려들어 북향으로 난 창과 19세기식 베란다와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싼 방세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마 후 6번가에서 백납제의 컵이며 탁상용 난로를 몇 개 사들였다. 그리하여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생긴 것이다. 아담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잔시의 아틀리에가 있었다. 잔시는 조안나의 애칭이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잔시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다. 그들은 8번가의 식당 델모니코에서 정식을 먹다가 알게 되었다. 예술적 견해도 같았고 꽃상치 샐러드나 비숍 슬리니브 형의 드레스에 대해서도 취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공동의 화실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면 의사가 폐렴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혹한 침입자가 이 예술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얼음 같은 손가락으로 이곳 저곳의 사람들을 어루만진다. 이 파괴자는 건너편 동쪽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며 희생자를 몇십 명씩 무더기로 쓰러뜨렸지만 이 좁디 좁은 이끼 낀 네거리의 골목은 살며시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 폐렴 선생은 이른바 기사도적인 노신사라 할 그런 놈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에 익숙한 가냘픈 꼬마 처녀가 피투성이의 주먹을 움켜쥐고 숨결도 거친 이 늙은 사기꾼에게 어떻게 정면에서 부딪힐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놈은 잔시에게 덤벼든 것이다. 잔시는 거의 꼼짝도 않고 하루 종일 페인트 칠을 한 쇠침대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 너머로 이웃 벽돌집의 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털복숭이 의사가 흰 눈썹으로 신호를 하면서 술을 바삐 복도로 불러냈다. 살아날 가망은 아마 열에 하나쯤이 될 거야. 그런데 그 가능성도 아가씨가 살고 싶다고 생각지 않으면 안 되지.
지금처럼 장의사를 부를 생각만 하고 있다간 어떤 처방을 내려도 소용없다고. 당신 친구는 나을 수 없다고 이미 정해버렸어. 그녀의 기분을 돌리게 할 만한 것이 없을까? 그는 채옹계의 수은을 흔들면서 말했다. 그 애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림을 그린다고 바보 같으니 뭔가 골똘히 생각할 만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 가령 애인이라든가. 애인이요? 수는 퉁명스런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남자에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아니요, 선생님. 잔씨에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곤란한데 그게 그 애의 약점이란 말이야. 어쨌든 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지. 그런데 환자가 자기 장사를 치르러 올 자예수나 세기 시작한다면 의사의 효능은 반으로 줄게 되지. 당신이 그 환자한테 이번 겨울 외투의 소매 스타일에 대해 묻도록 만들 수 있다면 병이 나을 까망은 10에 하나가 아니고 5에 하나라고 보증해도 좋아요.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화실로 가서 네킨이 흠뻑 젖도록 실컷 울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판을 안고 휘파람으로 재질을 불면서 힘차게 잔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씨는 침대 이불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고 창 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수는 휘파람을 또 그쳤다. 수는 캔버스를 세워놓고 잡지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는 젊은 작가가 문학계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쓰는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리는 것으로 회화의 길을 개척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수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 모습 위에 사치스러운 승마용 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을 때 잔씨가 낮은 목소리로 몇 번씩 무슨 말인가를 되풀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는 급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잔씨는 눈을 크게 뜬 채 누워 있었다. 창밖을 보면서 그녀는 수를 거꾸로 헤아리는 것이었다. 12 이렇게 말하고는 조금 있다가 11 그리고 19 그 뒤로는 거의 동시에 8, 7 수는 궁금해서 창밖을 보았다.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쓸쓸하고 텅 빈 뜰과 20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벽돌로 된 이웃 건물의 볼품없는 벽뿐이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늙은 담쟁이 덩굴 한 그루가 벽돌로 된 벽의 중간까지 뻗어 올라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담쟁이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거의 벌거숭이인 채로 무너져가는 벽돌에 매달려 있었다. 잔씨, 무슨 일이야? 수는 영문을 몰라서 물었다. 6 잔씨는 거의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차츰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쯤 있었어. 헤아리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지. 하지만 이젠 편해. 어머, 또 1개가 떨어졌어. 이제 5개밖에 없어. 뭐가 5개란 말이야? 잎사귀야. 담쟁이에 붙어있는 잎새 말이야.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지? 어머,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처음 들어. 담쟁이 잎하고 내 병 낫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더구나 넌 저 담쟁이를 무척 좋아했잖아.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빨리 완쾌 될 가망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맞았어. 하나의 열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신축 공사 중인 빌딩 곁을 지나더라도 그런 위험은 있는 거잖아. 자, 수프를 좀 마셔보지 않을래? 그리고 내게 그림을 그리게 해줘. 그림이 완성되면 편집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아픈 아기에게는 포토와인을, 먹보인 나한테는 포크첩을 사올 수 있으니 말이야. 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이젠 포토와인 같은 건 살 필요 없어. 또 한 잎이 떨어졌어. 수프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거라곤 내 잎뿐이야.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죽는 거야. 잔씨는 눈을 창밖으로 돌린 채 말했다. 이봐 잔씨,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은 안 보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 그림은 내일까지 넘겨주어야 해. 그림을 그리는데 빛만 필요하지 않다면 커튼을 내려버리고 싶지만. 수는 잔씨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저쪽 방에선 못 그려? 잔씨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수는 다시금 말했다. 게다가 보잘것없는 담쟁이 잎 같은 건 안 보는 게 좋아. 다 그리고 나거든 곧 말해줘. 나는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 저 가엾고 지쳐버린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싶어. 잔씨는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조상처럼 조용히 누운 채 눈을 감았다. 좀 자도록 해봐. 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베이먼 씨를 불러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곧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창밖을 보면 안 돼? 베이먼 노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염이 얼굴에서부터 몸으로 곱슬거리며 늘어져 있었다. 그는 실패한 화가였다. 40년 동안이나 붓을 쥐고 살아왔지만 그는 예술의 여신 옷자락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었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 사이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엉터리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무엇 하나 제대로 그리지 않았다. 그는 전문적인 모델을 고용할 여유가 없는 예술인 마을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돈 몇 푼을 벌고 있는 처지였다. 무턱대고 술을 마셔대면서 여전히 머지않아 걸작을 그릴 거라고 큰소리치곤 했다. 그는 작달막했지만 기골이 강한 노인이어서 남들의 나약함을 몹시 비웃었으나 위층의 아틀리에에 있는 두 젊은 화가에 대해서만은 그들을 보호하는 특별 감시인으로 자인하고 있었다. 수가 가보니 배어먼 노인은 아래층 어두컴컴한 방에서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화가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캔버스는 걸작의 첫 일필이 닿기를 자그마치 2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기다려왔던 것이다. 수에게 잔씨의 이야기를 들은 배어먼 노인은 충혈된 눈에 눈물을 띄우며 잔씨의 바보스러운 공상에 경멸과 조소의 말을 마구 퍼부었다. 뭐라고? 그따위 말라비틀어진 담쟁이에서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빌어먹을 소리를 하는 놈이 어디 있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아니지, 난 그런 하찮은 바보의 모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잔시 머릿속에 생기도록 가만히 있었던 거지? 아, 참 가엾은 아가씨야. 노인이 소리쳤다. 병이 심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열 때문에 병적이 되어 별의별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배어먼 씨. 나를 위해 굳이 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신 정말 형편없군요. 심술궂은 할아버지예요. 수가 말했다. 여자란 별 수 없군. 누가 모델이 안 되겠다고 했나? 자, 가자고. 나도 같이 갈 테니까. 난 반 시간 전부터 언제든지 당신 모델이 돼주겠다고 말하려고 벼르고 있었지. 정말이고 말고. 이곳은 잔시 아가씨 같은 선량한 사람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머지않아 내가 걸작을 그릴 테니 모두 여기서 나가자고. 정말이야. 아무렴. 배어머는 소리쳤다.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잔씨는 자고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 밑으로 내리고 옆방으로 가라고 배어먼에게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겁먹은 얼굴로 담쟁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순간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았다. 차가운 진눈개비가 연거푸 퍼붓고 있었다. 배어머는 낡아빠진 곤색 셔츠를 입고 비옷 대신 큰 냄비를 뒤집어 쓴 채 그곳에 걸터앉아 강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잠들었다 깨어보니 잔씨가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뜬 채 내려져 있는 녹색 커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나 보고 싶어. 그녀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는 마지못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밤새도록 사나운 바람이 몰아쳤는데도 벽돌벽 위에는 아직도 담쟁이 잎새 한 장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줄기에 달려있는 마지막 한 잎이었다. 잎줄기 쪽은 아직 짙은 녹색이지만 톱날 같은 언저리는 누렇게 썩은 채 땅에서 20피트가량 되는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잔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밤 사이에 틀림없이 떨어져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었어. 오늘은 아마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잔시,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자신을 생각하기 싫다면 나를 생각해봐.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수는 지친 얼굴을 베개에 대고 말했다. 그러나 잔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멀고 신비스런 죽음의 여행을 떠날 각오를 한 인간의 영혼처럼 고독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리라. 그녀를 우정이나 지상의 모든 것에 연결시키고 있는 굴레가 하나하나 풀려감에 따라 그 터무니없는 공상이 한층 더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되어도 그 외톨박이 담장잎은 벽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다시금 북풍이 불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며 내려앉은 네덜란드식 추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 잔씨는 매정하게도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담쟁이 잎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잔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가스 스토브에서 치킨 수프를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나 나쁜 애였나 봐, 수. 잔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애였는지 알려주려고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저기다 남겨놓은 거야. 죽고 싶다고 생각하다니 벌받을 얘기야. 수프를 좀 줘. 그리고 우유에 포도주를 조금 넣은 것도 갖다 줘. 그리고 아니야, 그보다 먼저 손거울을 좀 갖다 줘. 그리고 베개를 서너 개 내 등 뒤에 넣어주지 않겠어? 몸을 일으켜 수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로부터 1시간 뒤 잔씨는 말했다. 수, 나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찾아왔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살아날 가망은 이제 반반이라 하겠군. 간호만 잘하면 당신이 이기는 거야. 난 이제부터 아래층에 있는 또 다른 환자한테 가봐야 해요. 배어머니라는 사나이인데 아마 하가인 모양이야. 역시 폐렴 환자야. 나이가 많아 몸이 쇠약한 데다가 급성이라 아마 회복할 가망은 좀 채로 없을걸. 그렇지만 오늘 입원하기로 돼 있으니까 다소간 편해질 테지. 의사는 떨리는 수의 가냘픈 손을 잡고 말했다. 이튿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위험한 고비는 완전히 넘겼어. 당신이 드디어 이겼군. 이제 영양 섭취와 간호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오후 잔씨가 좀처럼 쓸모없어 보일 것 같은 쇼를 짜고 있을 때 수가 다가와서 팔로 베개째 그녀를 안았다. 귀여운 아가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수는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계속해서 말했다. 배어머니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불과 이틀 앓고 말이야. 엊그제 아침 관리인이 구두도 옷도 흠뻑 젖은 채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그분 방에서 발견했대.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에 그가 대체 어딜 간 걸까?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초론과 언제나 놓아둔 곳에서 끌어낸 사다리와 흩어진 붓이 몇 자루,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 그림 물감을 푼 팔레트를 발견했다지 뭐야. 그건 그렇고 잠깐 창밖을 보렴. 저 벽 위에 마지막 담쟁이 잎을 봐.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잔시, 저건 배어머니 씨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에 그분이 저기에 대신 그려놓은 거야. 손질이 잘 된 램프. 물론 이 문제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이제 그 중에서 한 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흔히 점원 아가씨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부류의 여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상점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어째서 그들의 직업이 형용사로 쓰인다는 말인가? 자, 사물을 공평하게 생각해 보자. 맨허튼의 5번가 아가씨들을 가리켜 우리는 결혼 아가씨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루와 낸시는 다정한 친구였다. 그들은 고향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서 이 도시로 왔다. 낸시는 19살, 루는 20살이었다. 두 사람 다 예쁘고 활달했으나 그렇다고 배우가 돼서 돈을 벌 생각이라곤 조금도 없는 시골 처녀들이었다. 다행히 두 아가씨들은 싸고도 조촐한 핫숙을 발견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일자리를 구해서 급료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이들이 이 도시에 온 지 6개월이 지나 일어난 일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해야겠다. 자, 이쪽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독자이고, 그리고 이쪽은 나의 숙녀 친구인 낸시 양과 루 양. 독자 여러분은 이 두 아가씨들과 악수하시는 동안 그들의 옷차림을 눈여겨보기 바란다. 그렇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 아가씨들은 누가 빤히 쳐다보면 마치 말 품평회의 관람석에 앉아있는 숙녀처럼 화를 낼 테니까 말이다. 루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다. 그녀는 몸에 잘 맞지 않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으며 4인치나 되는 긴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다. 그녀가 두르고 있는 흰 담비 모피토시와 목도리는 25달러짜리이지만 철이 지날 무렵이면 진열장에서 7달러 95센트의 정가표가 붙는다. 그녀의 두 뺨은 발그레하며 옅은 푸른색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런 빛이 감돌았다. 낸시는 여러분이 부르는 대로 점원 아가씨이다.
무슨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괴팍스러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유형을 찾는다. 유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이다. 낸시의 머리 스타일은 퐁파두리식이었고 앞머리 쪽을 시원하게 올렸다. 스커트는 값싼 것이었지만 맵시 있는 플레어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쌀쌀한 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모피 외투를 입지는 않았지만 마치 페르시아 사냥의 털이라도 되는 듯이 포플린 천으로 된 짤막한 재킷을 입고 있었다. 유형을 찾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얼굴과 눈에는 전형적인 점원 아가씨의 표정이 감돌았다. 그것은 바로 기만당하는 여성 일반에 대한 경멸에 찬 무언의 반항과 앞으로 다가올 복수에 대한 슬픔에 찬 예언의 표정이었다. 그녀가 큰 소리로 웃을 때조차도 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표정은 가난한 러시아 농민들의 눈동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표정은 어느 날엔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꾸짖기 위해 하게 할 가브리엘 천사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될 그런 표정이었다. 그것은 남자들을 우울하고 무안하게 만드는 표정이다. 하지만 남자란 모두 그런 표정을 능청스럽게 웃어넘기며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자, 이제 모자를 집어들고 이 아가씨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가 왔다. 루는 다시 뵙겠어요 하고 명랑하게 인사를 하고 낸시는 비웃는 듯 하면서도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지붕 위에 별나라로 날아가는 흰 나비처럼 아쉽게 떠나가고 있다. 두 아가씨는 길 모퉁이에서 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댄은 루의 착실한 남자친구였다. 그는 성모 마리아가 잃어버린 새끼양을 찾으려고 12명의 하인을 부를 때라면 언제든지 항상 그 옆에 기다리고 서 있을 그런 젊은이였다. 낸시, 춥지 않니? 이 바보야. 어쩌자고 너는 겨우 일주일에 8달러를 받고 그런 낡은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니? 난 일주일에 18달러 50센트나 벌었단 말이야. 물론 다리미질 하는 일은 진열장 뒤에 서서 레이스를 파는 것처럼 멋진 일은 아니지만 돈벌이는 좋지. 다리미질 하는 사람치고 일주일에 10달러를 못 버는 사람이 없다고. 더구나 다리미를 잘한다고 창피한 것도 아닌데. 루가 말했다. 너나 그런 일을 하렴. 난 주고 8달러와 지금 새들어 있는 조그만 방이면 만족해. 난 멋진 상품과 멋진 손님들과 어울리는 게 좋으니까. 게다가 기회는 얼마나 좋다고. 얼마 전에도 장갑 매장의 아가씨 하나는 피츠버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뭐 제강업자라든가 철공장 주인이라든가 어쨌든 돈 많은 백만장자라나 봐. 나도 언젠가 그런 멋진 사람을 만날 거야. 난 내 얼굴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아주 근사한 기회가 생기면 어김없이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이야. 그렇지만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이나 하는 여자한테 무슨 기회가 오겠니? 하고 낸시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거기서 댄을 만났는걸? 그 사람은 일요일에 입는 셔츠와 칼라를 찾으러 왔다가 맨 앞쪽 다리미대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나를 본 거야. 우린 누구나 맨 앞쪽 다리미대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그날은 엘러 맥기니스라는 애가 몸이 아파서 쉬는 바람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 뭐야. 댄은 첫눈에 내 팔이 눈에 띄었대. 저렇게 토실토실하고 하얀 팔도 있나 하고 말이야. 난 그때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거든. 세탁소엔 가끔 멋진 사람들이 찾아온단다. 옷을 여행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는 느닷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하고 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루, 넌 어쩌면 그런 드레스를 걸치고 있니? 그야말로 꼴불견이구나. 하고 낸시는 눈살을 찌푸린 채 그녀의 볼품없는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드레스가? 이래봬도 16달러나 주었다고. 사실은 25달러짜리거든. 어떤 여자 손님이 세탁하라고 맡겨놓곤 찾아가지 않자 주인이 나한테 팔았지 뭐야.
이것은 하나하나 술을 놓은 거야. 내가 입고 있는 그 꼴사나운 싸구려 옷은 또 어떻고? 하고 루는 화가 치밀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 보기 흉한 싸구려 옷은 말이야.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이 입은 옷을 본따서 만든 거야. 우리 가게 아가씨들 얘기로는 부인이 작년에 우리 백화점에서 사간 물건값이 무려 12,000달러나 된다나?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1달러 50센트를 들여서 말이야. 10피트만 떨어져서 보면 그 부인 옷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오, 그래. 멋부리다가 굶어 죽어도 좋다면야 할 수 없지. 하지만 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하면서 보수나 넉넉히 받을 테야. 그리고 일이 끝난 뒤엔 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멋지고 예쁜 옷을 사 입겠어. 하고 루는 너그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 댄이 나타났다. 그는 기성품 넥타이를 맨 성실한 청년으로 도시 청년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경박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주일에 30달러를 버는 정기 기술자인 그는 로미오와 같은 슬픈 눈으로 루를 바라보며 그녀의 수놓은 옷이 마치 파리가 걸릴 거미줄 같다고 생각했다. 이분은 오웬지 씨, 내 친구 댄포스와 악수하세요. 하고 루가 말했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댄포스 양. 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댄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도 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고 렌시는 차가운 손끝으로 댄의 손끝만을 살짝 잡고 악수를 하며 말했다. 루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낸시, 그 악수도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한테서 배운 거니? 그렇다고 해두렴. 하지만 너도 배워두면 손해보지는 않을걸? 아니, 나는 필요 없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런 고상한 악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할 때나 하는 악수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산 다음에나 배울게. 악수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렴. 그래야 반지를 갖게 될걸? 하고 낸시가 말했다. 자, 논쟁은 그만합시다. 하고 댄은 언제나처럼 유쾌한 미소를 띠면서 말을 이었다.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사람과 악수를 할 수 없다면 무대 위에 다이아몬드라도 구경하는 것이 어떨까요? 착실한 신사는 차도 가까이로 걸어가고 그 옆에는 공작처럼 밝고 멋진 옷을 입은 루가 걸어갔다. 그리고 길 제일 안쪽으로는 날씬한 몸매에 참새처럼 수수한 옷을 입은 낸시가 진짜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의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이렇게 세 사람은 조촐하게 저녁을 보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백화점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낸시가 근무하고 있는 백화점은 그녀에게 교육기관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고상한 취미와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치스런 분위기에서 살고 있으면 자신이 돈을 치르건 남이 치르건 간에 사치가 몸에 배는 법이다. 그녀가 대하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옷이나 태도나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수준급으로 꼽힐 만한 부인들이었다. 낸시는 그런 부인들에게서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다. 어떤 부인에게서는 몸짓을, 또 어떤 부인에게서는 멋지게 눈썹 지켜 올리는 법을, 또 다른 부인에게서는 걸음걸이를, 손지갑을 다루는 법을, 미소 짓는 법을, 친구와 인사하는 법을, 아랫사람에게 건네는 말투를 배워서 익혔다.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으로부터는 은그릇처럼 맑고 티티새의 울음소리처럼 발성이 완벽한 부드럽고도 나지막한 목소리를 배웠다. 이런 상류 사회의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낸시는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훌륭한 습관은 훌륭한 원칙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훌륭한 예절이야말로 훌륭한 습관보다 나은 모양이다.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뉴 잉글랜드의 양식을 계속 지킬 수는 없는 법이지만 어쩌면 딱딱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프리즘과 필그림이라는 말을 40번쯤 되풀이하면 악마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낸시는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의 말투를 흉내내어 말할 때마다 마치 기부인이 된 것 같은 짜릿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큰 백화점 학교에서는 그 밖에 배울 점이 또 하나 있었다. 여점원 아가씨들이 서너 명씩 모여서 쇠줄로 만든 팔찌를 찰랑거리며 잡담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저 에텔의 뒷머리 모양이나 이러쿵저러쿵 꼬집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임은 남성들의 신중한 모임과 같은 권위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브와 그 맏딸이 이마를 맞대고 앉아 아담한테 가정에서의 그의 위치를 납득시키기 위해 의논할 때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세계 및 남성에 대한 공동 방위 및 전술 이론 교환을 위한 여성 회의라고나 할까. 물론 여기서 세계란 무대와 남성, 그리고 무대에 계속 꽃다발을 던지는 관객들이다. 그리고 여성이란 어린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것, 새끼 사슴처럼 우아하나 날쌔지 못하고 새처럼 아름다우나 하늘 높이 날아갈 힘이 없으며 꿀벌처럼 따끔한 꿀단지를 지니고 있으나 이런 비유는 집어치우기로 하자. 우리 남성 중에 누군가는 이미 찔렸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이런 작전 회의에서 그들은 서로 무기를 전하며 저마다 생활 전략에서 고안해낸 전술을 교환한다. 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하지. 하고 세디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풋내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갈색 머리, 검은 머리, 아마빛 머리, 붉은 머리, 금발머리들이 일제히 끄덕이면 해답이 나오고 이제부터 공동의 적인 남성과의 싸움에서 각자가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낸시는 방어 기술을 배웠는데 여성에게 있어 슬기로운 방어는 곧 승리를 의미한다. 백화점 학교의 교과 과정은 매우 광범위하다. 여자의 인생 설계, 즉 성공적인 결혼을 백화점만큼 잘 지도하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백화점 안에서 그녀가 일하는 판매장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레코드 매장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서 그녀는 대작곡가의 작품에도 친숙해질 수 있었다. 적어도 그녀가 장차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사교계에서 음악 감상가로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밖에도 도자기며 값비싸고 멋진 옷감이며 그리고 여성에게 거의 교양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장식품 등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른 여자들은 곧 낸시의 야심을 알아차렸다. 멋있는 남자가 낸시의 매장 가까이 다가오면 아가씨들은 예, 내가 좋아하는 백만장자가 왔어 낸시 하고 말하곤 했다. 같이 온 여성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동안 남자들은 습관적으로 손수건 매장으로 다가와서 서성거린다. 남을 흉내내어 익힌 낸시의 점잖은 기품과 그녀의 타고난 미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그녀 앞에서 점잔을 피웠다. 그 중에 정말로 백만장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써 백만장자처럼 보이려는 신용을 해보였다. 낸시는 그것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손수건 진열장 끝에는 창문이 있어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길 아래에 물건 사러 들어온 손님을 기다리며 늘어선 자동차가 보였다. 그녀는 자동차에 따라 주인도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멋있게 생긴 신사가 손수건을 4자스나 사면서 마치 거지 아가씨와 결혼했다는 코페투어 왕과 같은 태도로 카운터 너머의 그녀에게 청혼한 적이 있었다. 그 신사가 떠나자 한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 낸시,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냉대하다니 내가 보기엔 꽤 괜찮은 사람 같던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야. 그 사람이 밖에 자동차를 세우고 내리는 것을 보았거든. 겨우 12마력짜리 자동차에다 아일랜드 운전사였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손수건을 샀는지 알아? 실크야. 게다가 그 사람은 손가락을 앓고 있었어. 진짜가 아니면 소용없어. 하고 낸시는 냉담하면서도 태연하게 벨 에스타인 피셔 부인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백화점에서 가장 세련된 여성 두 사람, 즉 매장 감독과 출납계원은 이따금 함께 식사하는 멋진 신사 친구들이 있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 낸시도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예약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호화로운 식당이었다. 그 두 신사 중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다. 또 다른 신사는 젊은이로 재상과 유식함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다. 이를테면 그는 모든 포도주는 다 코르크 냄새가 난다고 유식을 떨었고 소매 끝에는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를 부착해서 재산을 자랑했던 것이다. 이 청년은 낸시에게서 대단한 매력을 발견했다. 그는 점원 아가씨들을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신이 속하는 고급 사교계의 음성과 예법에다 점원 아가씨 신분 특유의 솔직한 매력을 지닌 여성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백화점에 나타나 표백한 아일랜드 린넨으로 된 가장자리를 뜬 손수건 한 상자를 사면서 그녀에게 진지하게 구원을 했다. 그러나 낸시는 거절했다. 갈색 퐁파두리형 머리를 한 점원 아가씨가 10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이곳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구원자가 거절을 당하고 가버리자 그 여자는 낸시에게 다가와서 비난과 노여움을 퍼부었다. 이 바보야. 저 사람은 백만장자란 말이야. 바로 거부 벤 스켈틀즈 노인의 조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심인 것 같던데. 낸시,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가? 하고 낸시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아니야. 용돈으로 1년에 2만 달러밖에 받지 않는단 말이야. 저녁 식사를 할 때 대머리 남자가 말해줬어. 갈색 머리를 퐁파두르형으로 한 아가씨는 낸시에게 바짝 다가와서 눈을 가늘게 떴다.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바라는 거니?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지. 모르몬교 신자가 되어 록펠러와 글래드스턴과 스페인 왕을 모두 한데 합쳐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니? 1년에 2만 달러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야? 하고 그녀는 껌을 못 씹어서 그런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낸시는 상대의 기분 나쁜 말에 얼굴을 약간 붉혔다. 돈 때문만은 아니야, 캐리. 어젯밤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다가 친구한테 들켰어. 그건 어떤 여자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은 그녀와 극장 구경을 간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글쎄, 난 거짓말쟁이는 참을 수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난 그런 사람이 싫어. 난 나 자신을 싸구려 헐값으로 팔진 않을 작정이야. 어쨌든 난 남자답고 의젓하고 멋진 사람을 구할 거야. 저금통처럼 소리만 요란한 그런 남자는 싫단 말이야. 하고 낸시는 말했다. 너희 같은 애는 정신병원에나 가야겠다. 하고 말하고는 퐁파두르 머리를 한 아가씨는 가버렸다. 낸시는 비록 주급 8달러로 생활하였지만 이런 높은 이상을, 아니 고상한 생각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지의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 끼니를 굶으면서까지 노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타고난 남자 사냥꾼에게서 볼 수 있는 씩씩하고 귀엽고 냉혹한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백화점은 그녀의 사냥터였으며
그녀는 크고 멋진 뿔을 가진 사냥감을 발견하고는 몇 번이나 겨누었지만 언제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정확한 본능, 어쩌면 사냥꾼이나 여성 특유의 본능이 방아쇠에 대고 있는 손을 멈추게 하고 계속해서 다시 추적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한편 루는 세탁소에서 착실하게 지내고 있었다. 주급 18달러 50센트 중에서 방값과 식사비로 6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주로 옷값으로 썼다. 취미와 격식을 높여주는 기회로 말하자면 낸시와 비교할 때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수증기가 자욱한 세탁소에서는 오직 일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저녁에 있는 즐거운 일들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쫓았다. 그녀의 다리미 밑에는 값비싸고 화려한 옷감이 스쳐 지나갔으며 어쩌면 그녀가 옷에 대해 점점 애착을 갖게 된 것도 비싼 옷을 다루는 다리미를 통해서인지도 모른다. 대는 밖에서 그녀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따라다니는 충실한 그림자 같았다. 가끔씩 그는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색깔에 있어서 화려해져 가는 그녀의 옷차림을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길거리를 지날 때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불쾌할 뿐이었다. 루는 여전히 낸시에게 다정한 친구였다. 댄과 놀러 갈 때는 반드시 낸시와 함께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댄은 낸시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진심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이들 세 사람은 일종의 삼총사로 루는 화려함을, 낸시는 부드러움을, 그리고 댄은 중량감을 지니고 있었다. 말쑥하지만 기성복 티가 나는 양복에 기성 넥타이를 메고 항상 상냥하고 유별나지 않은 위트의 소유자인 댄은 아주 성품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였지만 헤어지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사람이었다. 낸시의 고급스러운 취미로 본다면 이런 단순함은 때때로 좀 쓸쓸한 맛을 감돌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나이가 젊었고 젊음이란 미식가가 되지 못할 때는 대식가가 되는 법이다. 댄은 나더러 늘 당장 결혼해달라는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난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결혼하고 나면 그이는 내가 일하는 것을 반대할 거야. 참, 그건 그렇고 넌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그런 보잘것없는 백화점에 매달려 있는 거니? 너만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탁소에 일자리를 하나 얻어줄게. 너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지금처럼 거만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하고 루는 언젠가 낸시에게 말했다. 난 내가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루. 하지만 난 밥을 반 그릇만 먹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일할 테야. 내가 바라는 것은 기회야. 나라고 언제까지나 진열장 뒤에 서 있을 생각인 건 아니야. 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중이지. 난 항상 돈 많고 세련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비록 그 사람들 시중을 들고 있을 뿐이지만 말이야. 그리고 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놓치지 않아. 하고 낸시가 말했다. 아직도 백만장자를 못 잡았단 말이니? 하고 루는 놀려대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 선택을 못했어. 계속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야. 하고 낸시는 대답했다. 뭐? 찾고 있는 중이라고?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 남자를 바람맞히는 건 아니겠지? 백만장자가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여자를 거들떠 볼 리가 있겠니? 우리 같은 여자들을 거들떠 보는 편이 그 사람들한테도 좋을걸? 우리들한테서 돈을 간수하는 법을 배워야 할 테니 말이야. 하고 낸시는 냉정하게 말했다. 만약 백만장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아마 난 까무러칠걸? 하고 루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백만장자를 몰라서 그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려면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빨간색 실크 안감은 그 코트에는 너무 밝지 않니, 루? 그러자 루는 낸시가 입고 있는 수수하고 칙칙한 올리브 빛깔의 재킷을 보았다. 글쎄, 아마 내가 입고 있는 색깔 바른 옷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보일 거야. 이래봬도 이 재킷으로 말하면 하고 낸시는 자신만만한 투로 계속해서 말했다. 며칠 전 벨 에스타인 부인이 입었던 옷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옷감 값으로 3달러 98센트가 들었어. 아마 그 부인 것은 이것보다 100달러는 더 주었을 거야. 오, 그래? 그 옷은 백만장자를 낚을 만한 옷 같지는 않은데? 어쩌면 너보다 내가 먼저 백만장자를 낚을지도 모르겠다, 얘. 하고 루가 가볍게 말했다. 지금 이 두 친구가 주장하고 있는 견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아마 철학자가 필요할 것 같다. 루는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아가씨들처럼 자존심과 개팍성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란하고 숨막히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며 유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녀는 편안히 살아가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는 돈을 옷치장하는 데 썼다. 따라서 조금도 한눈을 판 적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루를 사랑하는 대내 단정하지만 멋없는 옷차림에 때로는 짜증을 낼 때가 있었다. 낸시로 말하면 그녀의 경우는 백의 하나라고 할까. 아주 드물었다. 교양 있고 취미가 고상한 상류사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크, 보석, 레이스, 장식품, 향수,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로서 그녀 자신도 이런 것들을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녀가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그녀를 그런 것들 곁에 있게 해주면 된다고 믿었다. 그녀는 애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삭의 장남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상속권을 양도했다고 함. 와는 달리 자신을 팔지는 않았다. 그녀는 수입이 적어도 자기의 장자권을 지켜나갔다. 낸시에게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잘 어울렸다. 이런 생활에서 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싸구려 옷을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이미 여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지금은 남성이라는 동물의 습성과 감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녀가 쫓고 있던 사냥감을 쏘아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냥감은 최고이어야지 그 이하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등불을 잘 손질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의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지니고 있던 가치 기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끔씩 마음의 눈에 달러 위주의 가치 기준표가 흐려지고 대신 진실이라든지 정절, 때로는 친절과 같은 단어로 변하는 것이었다. 굉장히 큰 숲에서 큰 사슴을 쫓고 있는 사냥꾼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 사냥꾼은 사냥 도중에 이끼가 끼고 나무들이 무성한 작은 골짜기와 거기에서 졸졸 흐르고 있는 작은 시냇물을 발견했을 때 휴식과 위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때는 뛰어난 사냥꾼 니무롯의 창끝도 무뎌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낸시는 값비싼 페르시아 양피 가죽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시장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때때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백화점을 나온 낸시는 6번가를 가로질러 서쪽에 있는 루의 세탁소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루와 댄과 함께 뮤지컬 코미디를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세탁소에 도착하자 댄이 세탁소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고 긴장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혹시 루에게서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나요? 하고 댄이 말했다. 루가 세탁소에 없나요? 하고 낸시가 물었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루는 월요일부터 이 가게에도 없고 하숙집에도 없습니다. 짐을 모두 옮겨갔어요. 세탁소에서 같이 일하는 한 아가씨에게 유럽으로 간다고 말했답니다. 하고 댄이 말했다. 아무도 그 애를 보지 못했나요? 하고 낸시가 물었다. 댄은 입을 꼭 다문 채 침착한 잿빛 눈으로 날카롭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탁소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제 그녀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당신과 루가 늘 말하던 백만장자 중에 한 사람하고 말입니다. 댄의 말에 낸시는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기가 꺾였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댄의 옷소매를 잡았다. 댄,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마치 내가 이 일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댄은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았다. 오늘 저녁 극장표가 있습니다. 하고 댄은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낸시는 남자가 배짱이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마음에 들었다. 댄, 함께 가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낸시가 루를 다시 만난 것은 3개월이 지나서였다. 어느 날 저녁 황혼이 질 무렵 낸시는 조용하고 작은 공원길을 따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루가 그녀의 두 팔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고 난 뒤 그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상대에게 덤벼들거나 아니면 상대편을 꼼짝 못하도록 위협하는 뱀처럼 그렇게 머리를 뒤로 젖힌 채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낸시는 루가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값비싼 모피 코트며 휘황찬란한 보석들, 그리고 재단사의 솜씨가 발휘된 옷차림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 바보야, 아직까지 너 그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초라한 꼴로 말이야. 대어를 낳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니? 아직 아무것도 낳지 못한 게로구나. 하고 루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루는 낸시에게서 물질적 풍요 이상의 그 무엇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눈은 보석보다 빛났고 두 뺨은 장미보다 더 붉었으며 혀끝에서는 마치 전기처럼 짜릿한 그 무엇이 간직돼 있었다. 그래, 아직도 백화점에서 일해. 하지만 다음 주에 그만둘 생각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낚았거든. 루, 이제 너한테는 상관없겠지. 난 그래, 댄하고 결혼하게 됐어. 그는 이제 나의 댄이야. 하고 낸시는 말했다. 머리를 짧게 깎고 얼굴이 반질반질한 젊은 경관 한 사람이 공원 모퉁이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값비싼 모피 외투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어느 여인이 공원 철책에 기대어 흐느끼며 울고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점원 아가씨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울고 있는 여인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경관은 이 광경을 못 본 채 하며 그냥 지나갔다. 왜냐하면 경관의 힘으로는 이런 문제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야경봉으로 보도를 두들겨댔으며 그 소리는 밤하늘에 높이 울려 퍼졌다.